일부 사인회로 향하던 아침. 오늘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눈을 뜨자 창문 틈으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원고 교정본 위에 놓인 펜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내 세 번째 장편소설 사인회가 있는 날이었다. 책 제목은 바람의 기억이었다. 지난 2년간 나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작품. 출판사 대표는 작가님은 요즘 업계에서 제일 핫합니다. 라며 내 어깨를 툭 쳤고 언론에서는 젊은 천재 작가의 등장이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나는 그 말들을 믿었다. 그리고 솔직히 즐겼다. 아내 수연이 커피를 내오며 웃었다. 오늘 또 북카페에서 사인회죠? 이번엔 어디예요? 홍대 근처야. 오후 3시. 오늘도 팬들이 줄 서겠네. 아침은 좀 먹고 가요. 괜찮아, 늦겠다. 나는 급히 원고 가방을 챙기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도 내 이름 몇 번쯤 팔릴까? 수연이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자기가 작가라는 걸 너무 즐기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내 문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말과 글이 내 몸의 일부라고 믿었다. 그걸 잃는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거리의 소음. 지하철역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햇빛은 따가웠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바빴다. 핸드폰으로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작가님, 오늘 인터뷰 일정 괜찮으세요? 네, 사인회 끝나고 바로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행사 끝나고 다음 책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인간의 상처 시리즈가 인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주제는 계속 이어갈 생각이에요. 통화가 끝나자 문득 이 모든 게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다. 인터뷰, 조명, 환호, 그리고 공허함. 그 순간 머리 한쪽이 묘하게 뻐근했다. 잠을 설쳤나 싶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커졌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울리는 듯했다. 쿵, 쿵. 나는 멈춰섰다. 누군가 내 어깨를 스쳤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풍경이 갑자기 흔들렸다. 빛이 기울고 세상이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수연의 웃는 얼굴이었다. 깨어남.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민호 씨, 들리세요? 귀에선 기계음이 들렸다. 삑삑. 눈을 떴을 때 낯선 하얀 천장이 있었다. 머리가 무겁고 귀 옆이 묵직했다. 움직이려 했지만 목덜미부터 통증이 밀려왔다. 여기가 어디죠? 입이 굳어 있었다.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가 이상하게 나왔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급수술이 있었습니다. 머리뼈 일부를 제거했어요. 두개골 내 출혈이 심했거든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머리뼈를 제거했다고?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다. 거기엔 움푹 파인 느낌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머리의 한쪽을 도려낸 것처럼. 수술은 성공했지만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천천히 내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작가에게서 말을 빼앗는다는 건 화가에게서 눈을 빼앗는 것과 같았다. 나는 숨을 쉬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혔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거울 속에 나. 며칠 후 병실의 작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선 사람이었다. 왼쪽 머리 위가 움푹 들어가 있었고 흉터가 귀 뒤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얼굴은 비대칭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나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고 단어들이 목 안에서 부서졌다. 이름, 내 이름, 뭐였지? 나는 몇 번이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 이름조차 혀끝에서 도망쳤다. 아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 지금 살아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니야.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나의 민호예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 손이 떨렸다.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글 대신 울음을 썼다. 사라진 단어들. 언어 치료실에서 나는 다시 아이가 되었다. 사과, 물, 창문. 모든 단어가 낯설었다. 혀끝에서 단어가 부서지고 뇌는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 민호 씨, 책상을 말해보세요. 책? 상?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내 귀에는 그것이 웃음거리처럼 들렸다. 나는 작가였다. 수많은 단어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책상 하나를 말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숨이 차올랐다. 그날 치료를 마치고 돌아와 침대 옆에 노트를 펼쳤다. 손에 펜을 쥐었지만 글씨는 삐뚤삐뚤했다. 나는 쓰고 싶다. 단 5단어를 쓰는데 20분이 걸렸다. 하지만 그 5단어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6. 조용한 박수.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건 수연이었다. 민호 씨, 당신 지금 글 썼어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내 인생의 문장이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마침표는 아니었다. 2부. 침묵의 병실. 병실에는 산소 소리만 들렸다. 삑삑. 규칙적인 기계음이 내 심장의 대리인이 된 듯했다. 하루가 지났는지 사흘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창문은 늘 하얀 커튼으로 덮여 있었고 시간의 감각은 마취된 듯 내게서 빠져나갔다. 나는 천장만 바라봤다. 눈을 감으면 어두웠고 눈을 떠도 어두웠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흩어졌다. 물, 한 음절씩 부서진 말들이 공중에서 사라졌다. 작가였던 나는 이제 단어를 잃은 인간이 되었다. 언어 치료실의 풍경. 매일 오전 10시 간호사가 내 침대를 밀고 언어 치료실로 옮겼다. 그곳에는 나처럼 말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 뇌졸중 환자, 교통사고 환자, 노인들, 그리고 나. 민호 씨, 하늘을 말해볼까요? 하루. 혀가 말을 거부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나는 거울을 보며 입모양을 따라했다. 혀가 꼬이고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땀이 났다. 눈물이 났다.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해 나는 전신의 힘을 써야 했다. 언어치료사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많이 나아졌어요. 어제보다 좋아요. 하지만 내 귀에는 위로가 아니라 위장된 동정처럼 들렸다. 퇴근길, 병실 복도 끝에서 나는 그 말을 속으로 반복했다.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다. 거울 속의 낯선 얼굴. 저녁이 되면 나는 병실 거울 앞에 섰다. 왼쪽 머리에 움푹 파인 흔적은 여전히 내 시선을 잡아당겼다. 빛이 닿을 때마다 그 자리는 내게 속삭였다. 이건 내가 쓴 대가야. 내 얼굴은 예전의 나와 달랐다.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던 그 작가의 흔적은 사라지고 대신 불균형한 눈썹, 그리고 두려움에 젖은 눈동자만 남았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모두 잠들 무렵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다. 너는 누구야? 그 질문에 거울 속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따라 울었다. 아내의 일기. 하루는 수연이 내 곁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다. 이건 내가 쓴 거야. 당신이 못 쓰니까 대신 썼어. 그녀의 일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가 나를 보며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단 한 단어도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 눈빛이 미안해라는 걸 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무너졌다. 미안해 그 말 하나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입을 열었다. 안. 혀가 꼬였다. 소리는 흐트러졌다. 하지만 수연은 울었다. 들었어요. 당신이 말했어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가지를 결심했다. 다시 말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다시 나를 증명하겠다고. 세상의 시선. 재활 3개월째 나는 밖으로 나왔다. 가발을 쓰고 모자를 눌렀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머리 뒤에 꽂혔다. 저 사람 머리 이상해. 사고 난 사람인가? 불쌍하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카페에 앉아 있어도 버스를 타도 사람들은 내 흉터를 먼저 봤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 사람 머리 찌그러졌어. 엄마는 아이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쉿, 그런 말하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흉터를 손으로 가렸다. 하지만 아무리 가려도 그 흉터는 내 안에 있었다. 다시 펜을 쥐다. 어느 날 병실로 돌아온 나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글자가 흐트러졌지만 문장은 살아있었다. 나는 노트 한쪽에 이렇게 썼다. 나는 다시 말하기로 했다. 그 문장이 나를 살렸다. 그날 밤 나는 내 손을 바라보며 울었다. 단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문법이 엉망이어도 상관없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그 한 문장이었다. 두 번째 삶. 시간이 흘렀다. 언어치료실의 선생님은 내게 미소 지었다. 이제 문장 단위로 말할 수 있어요. 대단한 회복이에요. 나는 웃었다. 예전의 발음이 아니었지만 내 목소리였다. 내 언어였다. 병실 창문을 통해 봄빛이 들어왔다.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나 글 써도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당신은 원래 작가잖아요.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첫 문장을 다시 썼다. 나는 여전히 작가다. 그날 밤 머릿속 어딘가에서 죽어있던 단어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3부. 첫 번째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운 날 나는 울었다. 치료사가 내게 카드를 보여줬다. 그 위에는 단순한 그림 하나 웃고 있는 사람 얼굴. 그녀가 말했다. 이건 뭐예요? 사람. 소리가 불분명하게 흘러나왔다. 그래요, 맞아요. 사람.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게 그건 단순한 단어 이상의 의미였다. 사람. 내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듯한 긴 터널 끝의 빛 같은 단어였다. 그날 밤 나는 수첩에 그 글자를 수십 번 써봤다. 사람.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문장이라는 벽. 그 다음 단계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치료사가 말했다. 민호 씨, 나는 사람이다를 말해볼까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사람이 다. 그 짧은 문장을 완성하는데 1분이 걸렸다. 그녀는 박수를 쳤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가 무너졌다. 나는 사람이다. 그 말이 슬펐다. 왜냐하면
그걸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내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문장으로 세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문장을 겨우 입 밖으로 내뱉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치료사의 말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병원 복도를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 말을 잃은 작가, 찌그러진 얼굴, 잃어버린 자존심. 그 모든 게 나를 질식시켰다. 복도 끝에서 나는 멈췄다. 거울이 있었다. 그 앞에 선 나는 마치 나 아닌 누군가였다. 나는 그 거울에 대고 소리쳤다. 왜? 나야? 하지만 그 말조차 정확히 발음되지 않았다. 혀가 꼬이고 울음이 터졌다.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수연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내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당신 오늘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사람. 그 단어 하나가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첫 구독자. 몇 달이 지나자 나는 짧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문장은 비틀렸고 문법은 엉망이었지만 의미는 살아있었다. 수연은 내 글을 읽고 울었다. 이건 당신이 쓴 거예요? 응. 이건 너무 아프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녀는 내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제목은 머리를 잃은 작가의 일기.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댓글이 하나 달렸다. 당신의 글을 읽고 하루를 견딜 용기가 생겼어요. 나는 그 문장을 1000번은 읽었다.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살아간다. 그건 예전의 성공보다 훨씬 깊은 기쁨이었다. 인터넷의 잔혹함. 하지만 세상은 늘 양면이었다. 댓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글로 동정심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조용히 사세요. 추하네요. 나는 그 댓글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모니터를 껐고 하루 종일 말을 잃었다. 밤이 되자 수연이 말했다. 그냥 무시해요. 당신은 이미 대단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대단 안 해. 그럼요.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천천히 내 가슴에 들어왔다.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살아있기만 해도 괜찮다. 다시 배우는 세상. 나는 다시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햇빛의 이름, 바람의 이름, 눈물의 뜻. 단어 하나하나가 새로웠다. 오늘은 기억을 배워볼까요? 치료사가 말했다. 입모양이 이상했지만 소리가 나왔다. 나는 수첩에 적었다. 기억 내가 잃은 것, 그리고 되찾고 있는 것. 말의 부활. 재활 1년째 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처음으로 크게 말했다. 나 산다. 그 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은 내 말을 듣는 듯 맑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있었다. 수술의 흔적, 파인 두개골, 그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단어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빈자리가 나를 다시 쓰는 공간이라는 걸. 사부. 다시 말하기까지. 첫 인터뷰. 수연이 내게 물었다.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어요. 병원 퇴원하신 후 첫 인터뷰래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말이 완벽하지 않은 내 목소리를 세상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까? 아니, 내가 세상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미 해냈어요. 글로, 그리고 마음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거울을 봤다. 흉터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었다. 이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가 켜지자 내 목이 바짝 말랐다.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고 이후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인가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말이 안 나왔을 때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말을 이었다. 작가는 단어로 살아가요. 근데 단어가 다 도망갔어요. 말은 느렸지만 눈물보다 깊은 진심이 있었다. 촬영이 끝나자 기자가 내게 악수를 청했다. 오늘 이 인터뷰 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사람 이야기예요. 첫 강연 제의. 몇 달 뒤 한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작가님,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복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망설였다. 강연이라니 아직 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내 등을 두드렸다. 이제 당신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의 의미를 보여줄 차례예요. 나는 결심했다. 무대에 서겠다고. 비록 단어가 느려도 그 느림이 내 진심이라면. 사무대 뒤 강연 전날 나는 밤새 연습했다. 나는 다시 말하기로 했습니다. 혀가 자꾸 꼬였고 단어는 몇 번이고 부서졌다. 하지만 수연은 매번 박수를 쳤다.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말은 이미 완벽해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나는 손을 떨었다. 심장이 뛰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쓴 모든 단어는 살아있어. 첫 강연. 무대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 하세요. 첫 단어를 내뱉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공포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저는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하는 사람입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고 후 저는 단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다시 찾으면서 저는 사람을 배웠습니다. 내 목소리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자 그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소리는 내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였다. 박수 뒤에 고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나는 조용히 울었다. 수연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해냈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나 무서웠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왔잖아요. 당신답게. 나는 웃었다. 느리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다. 나를 쓰는 일. 그날 이후 나는 강연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회사, 병원, 교도소, 학교. 말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말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느려도 글이 삐뚤어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장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나는 글을 썼다. 새로운 책의 제목은 나는 다시 말하기로 했다. 그건 내 고백이자 모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였다. 오부. 강연 후의 편지. 첫 강연이 끝난 다음 날 내 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의 말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도 다시 걸어보려 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히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었다. 오타가 많고 문법도 불안정했지만 그 안엔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제 내 말이 누군가의 삶으로 가고 있구나. 그 순간 지난 모든 고통이 조금은 이유를 가진 듯 느껴졌다. 다시 글을 쓰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예전처럼 문장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는 글을 쓰며 나를 치료했다. 나는 예전보다 느리게 쓴다. 하지만 느림 덕분에 단어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다. 그건 살아있는 증거다. 책의 원고 제목은 나는 다시 말하기로 했다였다. 출판사는 원고를 읽고 연락했다. 이건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되찾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이제 나는 단어로 세상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시 찾은 무대. 출판 기념 강연회가 열렸다. 이번엔 조명이 무섭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잃었던 작가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제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건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제 언어가 되었어요. 잠시 멈춘 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소리 하나가 제 단어가 됩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천천히 모두가 박수를 쳤다. 수연과의 저녁. 강연이 끝난 뒤 수연과 나는 강가를 걸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처음으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기억나요? 응. 그 단어. 아직도 제일 좋아. 우리는 웃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돌아온 게 아니야. 새로 태어난 거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시 태어난 당신이 더 좋아요. 다시 태어남.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달빛이 흘렀다. 나는 펜을 들고 썼다. 단어는 도망쳤지만 마음은 남았다. 나는 이제 단어보다 마음으로 말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머리뼈의 흔적, 수술 자국, 언어의 느림, 기억의 틈. 그 모든 불완전함이 나의 문장 속에서 하나의 아름다움이 되었다. 마지막 무대. 몇 달 후 나는 대형홀의 무대에 섰다. 수백 명의 청중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삶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들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봤다. 제가 다시 말하기로 한 이유는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과 함께 조명이 꺼지고 객석에서 끝없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말의 끝, 마음의 시작. 지금도 내 발음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미끄러진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말보다 더 강한 건 의지라는 것을, 문장보다 더 깊은 건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작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강연자이기도 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인간이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 천천히 말한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듣게 되었다.